네,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위험성이 연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미국은 실리콘밸리 그리고 뉴욕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던 그런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까지 지금 확산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지금 정말 촉발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쪽의 위기가 유럽을 간다는 것은 이 여파가 결국은 아시아까지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일련의 이제 보도자료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이런 위험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용인될 수준으로 노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크게 아직은 시장의 반향이나 뭐 뱅크런 사태 같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계속 언론 보도에서는 그 특히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실버게이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은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상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전문적인 은행 사업을 하고 있었다 보니 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K뱅크를 좀 사례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K뱅크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은행이긴 하지만 뭔가 대형 자본이나 대형 금융 재벌 그룹 이런 거가 아닌 새로운 사실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가상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보니 그런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반향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고 또 디지털 자산 특성상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심리가 조성이 되면은 갑작스러운 뱅크런 사태가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있을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서 대도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예방을 하는 게 사실 온당한 처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방을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족함도 있었건 맞지만 사실은 그런 투자자 보호 장치 그리고 예금 보호 장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거에 따른 보험 수수료나 제도적인 또 장치들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 예. 이게 정말 그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굳이 없어도 될 만한 어떤 규제를 또 적용을 해서 그게 포모를 맞습니다. 또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K뱅크나 혹은 이제 언론 그 금융 전문가 분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실리콘밸리 뱅크 그리고 실버게이트 캐피털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들의 의존도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특정 뱅크런 사태가 날 때도 뭔가 대규모의 고객들이 인출하는 것도 있긴 하였지만 큰 그룹들의 기관 자금들이 연쇄적으로 나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가 됐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국내 제도적인 이슈 때문에 기관들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포트폴리오나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전부 다 개인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미국처럼 단기간에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의 사태가 진정이 된 거나 조정이 된 건 아니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최근 메이커 코인이 크게 큰 폭으로 맞습니다. 시세가 또 변동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해당 코인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발표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코인으로 네, 알려져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는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의 발표나 이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이커 코인일 것 같습니다. 예. 메이커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이라는 코인이 있고 그다음 메이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네.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이어서 1다이는 1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제가 패깅이라고 하죠. 네. 연동이 되어 있는 게 다이고요. 반면에 그 메이커 코인은 뭐냐? 이 다이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다이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다이를 가지고 빌려준다든지 할 때 거기서는 이자나 수수료가 나가는 코인이 메이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다이가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다이가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메이커가 나가지는 그래서 메이커 시세는 왔다 갔다 하고 반면에 다이는 안정적이 되고
근데 메이커가 다시 다이를 지원하고 다이는 다시 메이커를 지원하는 약간의 알고리즘적인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 어디서 좀 많이 본 구조 같지 많이 본 않습니까? 구조입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네. 사건이 또 저희가 떠오르는 것 작년에 같은데요. 있었던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알고리즘적인 스테이블, 알고리즘적인 안정성은 결국은 그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면은 예. 이 알고리즘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가 있고 또 이제 특성상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왜 더 커지고 왜 이 스테이블이 깨질 수가 있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외환 거래와 같은 FX 혹은 저 아비트레지 혹은 그런 시세 차익을 위한 옵션 거래 이런 예. 다양한 파생 상품에 걸려져 있는 상품이다 보니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본 자산 상품인 다이에 들어가는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이 다이를 일시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 이후에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다 보니 예. 그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프로젝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실리콘밸리 뱅크의 움직임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이 가장 컸던 이슈 중에 하나는 그 USD 코인이라는 그 서클사에서 발행을 했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USDC의 상당수의 사실은 그 예치 자금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사실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적인 개입이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상당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발표 하나 자체가 파산했다는 발표 하나 자체가 다이나 USDD, USDC, 테더까지 전부 다 연쇄적으로 하락을 줬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아까 방금 기사담에 나왔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 실리콘밸리뱅크에 구제 금융을 하겠다. 그 예금자들을 보호 정책을 하겠다. 발표가 나오면 다시 또 이에 따라 반등을 하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이나 USD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하락폭이나 폭등폭이 좁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메이커다오와 같은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프로토콜 코인이고 수수료 코인은 훨씬 더 그 폭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런 틈을 타가지고 상당히 많은 단타성 투자자분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되어 있는 일반 알트코인들에 굉장히 많은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 오늘 방송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폭풍 전야의 상황이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비단 우리가 이 코인 업앤다운 시간에서 상승하는 코인에 대해서만 또 다룰 게 아니라 하락하는 코인에 대해서도 다루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하락을 할 때에는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룸 네트워크 네네. 코인 굉장히 유명한 코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등에 대한 유의 기사가 지난주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이 룸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배경에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메이커하고도 다르게 룸 네트워크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폭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저 코인 업앤다운 기사에서도 사실은 나갔었던 게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이거에 따른 거래를 사실 유의해 달라고 저희가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실제 지금 보시면은 그 당시 기사가 나갔었을 때 차트가 왼쪽에 있는 저 차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면은 보다시피 그에 따른 급격한 폭락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를 좀 보면서 그거에 대한 큰 근거를 사실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뭔가 디지털 자산을 투자를 하거나 특히 해외 쪽 프로젝트를 많이 본다면은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마켓캡과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계해주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단순 시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 자산이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의 리스트 그리고 해당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래 지표가 같이 있습니다. 예. 실제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뭐 글로벌 그런 DF 생태계로 구축이 되어 있는 자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사실 좀 의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업비트 거래소에서 있게 되고 있더라고요. 예. 업비트의 거래량이 약 60%에 육박하고, 그럼 업비트하고 빗썸 거래량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계 자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해외 쪽의 투자자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한국의 일부 소수 그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의 차트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야 하며, 예. 그리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많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커인 커뮤니티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와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폭등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거는 자연적인 매수세가 아닌 인위적이고 큰 자금들의 단타성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하며, 사실은 저희가 기사가 나가고 바로 방증하듯이 높이 올라간 차트만큼 굉장히 많은 하락폭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보실 때도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보시면서 저희 코인 업앤다운 기사들 보실 때도 이런 유의 종목이 유의를 해야 한다는 기사들은 뭔가 그런 구체적으로 이런 호재나 구체적인 펀더멘털적인 가치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차트는 조심스럽게 보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차트가 맞습니다. 아니었는가 네. 싶습니다. 이러한 룸 네트워크 코인 같은 차트가 비단 오늘 내일만 있는 그런 당연하죠. 네. 차트는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불안전하다든지, 예. 그리고 뭔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폭락을 하든지 아직은 크게 지금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에 오히려 일부 세력들의 자금들이나 세력들이 차트를 움직이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하니까 이것도 덩달아 오르는구나 라고 매수하는 그런 개미들을 그런 약간 유입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 시청자분들은 꼭 유의하시면서 이런 재단들이나 이런 프로젝트 로드맵, 성과, 펀더멘털적인 가치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글로벌 시황과 연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한 리스크들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저조한 거래소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트가 올라가거나 차트가 내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 초반에 그 은행들, 크레딧 스위스나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들의 주가 추이를 보였는데 사실은 그 주가들이 보면은 30%, 40% 폭락, 뭐 20% 반등. 중요한 거는 디지털 자산에는 흔히 있는 얘기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왜 굉장히 이례적이냐면은 그 은행들의 주식들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20% 반등, 20% 폭락은 엄청난 자산 가치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거래량이 작은 거래소 혹은 큰 거래소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작은 자산 같은 경우는 작은 자금으로도 차트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이런 수익률, 뭔가 변동률 이런 것만 보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이런 거래량과 커뮤니티 홀더량, 거래소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코인이죠. 폴라리스 쉐어 코인도 맞습니다.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불안정한 이런 장에서도 다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폴라리스 쉐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뉴스 기사도 여러 번 나가면서 굉장히 저도 유의 있게 좀 봤었는데요. 좀 굉장히 이건 좀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좀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알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이 아닌 뭔가 다른 기술 코인들은 뭔가 상승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폴라리스 쉐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케이스인 것과 오른쪽에 있는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발행사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연일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을 때보다도 한 10% 이상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디지털 자산 시장은 뭔가 변동폭이 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거나 주가가 내려갈 때도 하한가와 상한가가 있듯이 뭔가 그 패턴으로 오해지고 있는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건 챗 GPT를 활용을 한 신기술, 뭐 신제품에 대한 런칭 이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배경 아래 오히려 그 연계되어 있는 코인이 폴라리스 쉐어 코인도 역시 굉장히 좀 크게 차트를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폴라리스 쉐어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차트하고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 이거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도 투자를 진입하거나 투자에 나오실 때도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맞습니다. 폴라리스 쉐어 코인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커플링된 뭔가 그쵸 코인 맞습니다. 네,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폴라리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 상승과 함께 네, 약간 어느 정도 이 주가에 연동이 된 것 같은 네, 정말 호재라든지 네, 아니면 이 기술 실력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코인들이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많아야겠다. 맞습니다. 특히 네, 어, 사실 별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코인도 떨어지고 하락했다라는 맞습니다. 핑계 대기가 굉장히 또 좋은 네, 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폴라리스 쉐어의 케이스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는 모범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해외나 특히 전반적인 금융시장 이게 예, 꼭 디지털 자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금융시장도 사실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연일 그런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폭등세가 강제 조정을 당하면서 거기서 약간 유동성 위기가 계속 오면서 그걸 대응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그런 위기,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소용돌이와 같은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폴라리스 쉐어는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 뭔가 한국에 있는 컨텐츠 그리고 한국의 증권 시장과 연계를 해서 큰 틀은 부정적이고 큰 틀은 불안정적이지만 한국 시장에서 다시 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펀더멘털을 키워나가는 디지털 자산들이 계속 나오면은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특성상 그런 KYC 제도 그리고 특근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한국 내에서 펀더멘털 체력만 나오면은 글로벌적인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디지털 자산 시장을 좀 더 안정성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지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만연해 있는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드릴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포지션 등에 관한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기관 투자자분들, 또 개인도 역시 뭔가 안정적이고 장투적인 분도 있지만 예, 단타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상당히 이제 좀 지금 같은 시장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특정 전략을 권장해 드리긴 좀 다소 어려우나 예, 오히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융 위기가 어디가 화살이 돼가지고 튈지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호재로 활용을 할지 혹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악재가 될지를 정말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파생 상품이나 이런 레버리지를 거는 즉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뿐만이 아니라 USDD, 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을 담보로 연결이 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품들의 투자는 좀 자제하는 게 좋으시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워낙 지금 변동폭이 크다 보니 그 변동폭이 크다는 게 원래 변동폭이 크던 자산들은 이해가 가지만 원래 변동폭이 없었던 자산도 지금 변동폭이 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레버리지나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높은 배율로 들어가게 되면은 강제 청산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본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그런 고위험성 레버리지 상품들은 아직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자제하시면서 오히려 강한 호재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해당 내용은 황동우 대표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과 의견일 뿐 저희가 투자 여러분께 어떤 투자의 방향을 또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좀 많은 참고하시고 좀 알맞는 투자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과 함께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의 위기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이 투자 규모 현상과 함께
국내 일부 프로젝트의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코인 업앤다운은 다음 주 또 다른 주요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코인 업앤다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